며느리가 우리 집에 처음 들어온 날을 저는 아직도 어제처럼 또렷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아들 부부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던 순간 제 가슴은 설렘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새하얀 얼굴에 긴장과 기대가 함께 엉켜 있는 듯 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신발을 벗고 낮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저는 속으로 이제 이 아이와 한 지붕 아래서 함께 살아야 하는구나 하는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녹록지 않은데 혹여 내가 모르는 사이 이 아이의 마음을 다치게 하면 어쩌나, 괜히 서운하게 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들을 아내로 맞아들인 아이니까 내 자식처럼 보듬어야 한다는 생각이 컸지만 동시에 정말 잘 지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이 엄습하기도 했습니다. 며느리는 첫날부터 참 부지런했습니다. 짐을 풀자마자 방바닥을 닦고 부엌에 들어가 그릇 정리를 하고 거실 먼지를 닦아내는 모습에 저는 놀라웠습니다. 저 같으면 멀리서 시집와 긴장이 풀리지도 않았을 텐데 그 아이는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 저 정도 부지런하면 시집살이도 잘 해낼 수 있겠구나 하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다른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며느리는 가만히 있는 법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손을 대고 고쳐놓고 바꿔놓았습니다. 거실 소파 방향이 바뀌어 있고 안방 옷장이 옮겨져 있으며 심지어 제가 수십 년 동안 쓰던 부엌 찬장의 물건 위치마저 바뀌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혼의 열정이려니 예쁘게 꾸미고 싶은 마음이겠지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가 하루 이틀이 아닌 날마다 이어지니 저도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제가 손만 뻗으면 닿던 국그릇이 보이지 않고 늘 놓아두던 수저통이 엉뚱한 자리에 있는 걸 발견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상을 차리려고 부엌 찬장을 열었는데 국그릇이 제자리에 없었습니다. 순간 멈칫하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얘야, 여기 있던 그릇이 어디 갔니? 그러자 며느리가 싱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보기엔 여기 두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서 옮겼어요. 그 말에 저는 대꾸를 하지 못하고 그저 속으로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 그 자리에 두었던 건데 며느리는 그런 맥락을 알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렇다고 며느리를 나무랄 수는 없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집에서 자기 나름의 편리함을 찾으려는 걸 탓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속으로 버르장머리가 없는 건가 싶다가도 또 금세 아니야. 선은 넘지 않고 있잖아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며느리에게 괜한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시댁살이라는 게 원래 숨만 쉬어도 힘든데 내가 굳이 더 힘들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어떠했느냐고요? 제 아들은 며느리에게 무척 약했습니다. 그 아이 말이라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귀를 기울였고 무언가 결정할 일이 생기면 언제나 아내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이고 저렇게까지 휘둘려도 괜찮은 건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아내를 존중하는 모습이니 그 또한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결혼 전에는 공인중개사로 일했습니다. 성실하게 현장을 뛰며 사람들을 만나고 계약서를 다루던 손길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그러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일을 잠시 중단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식탁에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면 늘 본인의 일을 그리워하는 기색이 묻어나왔습니다. 부동산 시장 소식이나 아파트값 이야기, 개발 계획 같은 것들을 가끔 꺼내며 눈을 반짝이던 모습이 생각납니다. 그때는 저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아직 미련이 남아있구나. 그럴 수도 있지 정도였지요. 그런데 그 일이 우리 집안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그때는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며느리가 들어온 지 몇 달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은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는 자리였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일은 없었고 그저 오랜만에 다 같이 모여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평범한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날따라 기분이 좋은지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내가 젊었을 적에는 저 산 너머 밭에 나가 하루 종일 일하고도 힘들다는 생각이 없었지. 그 말에 저도 덩달아 옛 추억이 떠올라 웃으며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집안의 땅 이야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그 밭이 아직도 우리 손에 남아 있다는 게 참 고맙지. 남편의 한마디가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맞아. 그 땅은 조상님이 물려주신 거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지 하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하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가 갑자기 자세를 고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버님, 그 땅이 지금은 몇 평 정도 되나요? 순간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평소에는 그렇게 깊게 묻지 않던 며느리가 구체적으로 땅의 규모를 묻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몇 대째 내려오고 있는 땅이지. 내가 알 필요는 없을 거다. 하지만 며느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습니다. 혹시 지금 시세는 얼마나 돼요? 요즘 땅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이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며느리가 공인중개사 일을 했으니 직업적인 호기심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아이가 늘 부동산과 관련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건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억지로 웃으며 분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런 건 굳이 내가 신경 쓸 일이 아니다. 그냥 조상님이 물려주신 귀한 땅이니 잘 지키면 되는 거야. 그날 저녁은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그 땅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밥상머리에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요즘 그 동네 개발 이야기 많이 나오던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하고 묻곤 했습니다. 저는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글쎄다, 개발이든 뭐든 우리는 그냥 지키는 게 중요하지 않겠니? 하지만 날이 갈수록 며느리의 질문은 더 구체적이고 집요해졌습니다. 그 땅이 정확히 어디쯤이에요? 주변에 도로가 새로 난다던데 사실인가요? 혹시 등기부등본은 보셨어요? 요즘 시세가 계속 바뀌니까 확인해 두셔야 해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게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걸까? 하지만 며느리에게 정면으로 따질 수도 없었습니다. 괜히 괘씸하게 들리면 집안 분위기만 험악해질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목소리를 낮추며 한마디씩 했습니다. 그만해라. 그 땅은 그냥 우리에게 소중한 거다. 돈으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나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에는 신문을 들고 와서는 저와 남편 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여기 기사 보세요. 이 근처 땅값이 지금 치솟고 있어요. 이런 기회가 흔치 않아요. 며느리의 말투는 점점 더 확신에 차 있었고 저는 속으로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남편은 그때까지도 며느리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냥 직업병이지. 한번 부동산을 하던 사람은 늘 이런 걸 신경 쓰는 법이야. 남편은 담담하게 넘겼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마음속 어딘가에 그 땅을 꼭 움직여보고 싶은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는 거요. 며느리의 관심은 날이 갈수록 더 분명해졌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질문 수준이었지만 이제는 의견을 내고 주장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둘러앉아 있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준비해 온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 종이는 땅 시세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가 단순히 관심을 넘어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려 한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는 종이를 펼쳐 보이며 조용히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이 땅은 지금 팔아야 합니다.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얼마 후 남편이 낮고 무겁게 한마디 했습니다. 우린 팔 생각이 없다. 그 대답에도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지금 아니면 절대 이 가격엔 못 팔아요. 그 짧은 말에는 확신과 조급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며 차오르는 분노를 억누르려 애썼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은 우리에게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뿌리였고 지켜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숫자와 시세만을 근거로 팔아야 한다고 하니 제 마음은 참기 힘들 만큼 흔들렸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는 하루가 멀다 하고 새로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신문 기사, 인터넷에서 출력한 자료, 심지어 주변 부동산의 가격 변동표까지 들고 와서는 우리 부부 앞에 내밀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그만해라. 다시는 땅 얘기 꺼내지 마라. 하지만 경고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저를 불러세워 휴대폰 화면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이 지역이 곧 개발된다잖아요. 저는 더 이상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등을 돌린 채 그 말을 흘려보내는 게 최선이었습니다. 남편도 차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던 남편이 이제는 언성이 높아지곤 했습니다. 그 땅은 팔지 않는다. 2번 다시 얘기하지 마라. 그 목소리에는 흔들림 없는 단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오히려 답답하다는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로는 순종하는 듯 보였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새로운 자료를 내밀며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 반복되는 행동에 저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매번 그럴 때마다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 땅만큼은 절대 내 손에서 놓지 않겠다. 우리 세대에서 함부로 결정해버려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이 점점 더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며느리의 집착은 멈출 줄을 몰랐습니다. 며칠 간격도 아니고 거의 매일처럼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침에 차를 마실 때도 저녁 밥상머리에서도 심지어는 설거지를 하다가도 불쑥불쑥 꺼냈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정보 전달처럼 들리던 말이 이제는 설득, 나아가 압박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단호히 선을 그었습니다. 그만해라. 짧고 무겁게 내뱉을 뿐이었습니다. 남편 역시 갈수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번 다시 얘기 꺼내지 마라. 그럼에도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고 답답하다는 듯 숨을 내쉬며 방으로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굳이 불러 세우지 않았습니다. 굳이 또 대화를 이어가 봐야 싸움이 될 게 뻔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아들을 흔들기 시작한 겁니다. 아들은 예전부터 아내의 말이라면 귀 기울이고 따르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자료를 보여주며 설득할 때 아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 아이가 설마 며느리의 말대로 움직이는 건 아니겠지. 하지만 불안은 현실이 되어갔습니다. 밤늦게였습니다. 방안이 고요할 때 아들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종이 한 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은 어딘가 결심이 서 있는 듯 굳어 있었습니다.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제가 종이를 받아들었을 때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땅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아득해지며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저는 가까스로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이게 뭐냐?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니면 못 판다고 해서. 그 한마디에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수십 년 지켜온 땅을 우리 동의도 없이 이렇게 처리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종이를 쥔 손에 힘을 주며 떨리는 가슴을 붙잡으려 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그 순간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분노와 배신감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흔들렸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는 하나의 다짐이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이 일만큼은 절대 넘어가지 않겠다. 계약서를 본 순간 저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끝이 떨려 종이를 놓칠 뻔했고 가슴은 두근거려 제 자리를 지키기도 힘들었습니다. 남편도 서류를 확인하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온 땅이 단숨에 종이장 하나로 팔려나갔다는 사실에 말 그대로 이성이 끊어질 지경이었습니다. 남편은 잠시 입술을 깨물더니 며느리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눈치를 보며 머뭇거렸지만 결국 며느리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거실에 들어섰을 때 공기는 이미 싸늘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가만히 앉아 있었고 며느리는 의연한 표정으로 우리 앞에 섰습니다. 눈빛에는 두려움보다도 억울함과 당당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남편이 낮게 내뱉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이런 일을 했단 말이냐? 며느리는 눈을 피하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그 짧은 말은 제 마음을 더 깊이 후벼 팠습니다. 조상님들의 숨결이 서린 땅을 단순한 기회라는 말로 치부하는 모습이 너무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애써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땅은 우리 세대에서 함부로 처분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제 말은 간단했지만 마음속에는 억눌린 울분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표정을 굳히며 짧게 내뱉었습니다. 잘한 일인데 왜 화를 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탁자 위에 손을 세게 내려치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폭풍 전야처럼 팽팽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 대화를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단호히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아이와는 이제 땅 문제로 단 한마디도 더 이상 주고받지 않겠다고. 그날 밤 거실 공기는 바람 한 점 없는 폭풍 전야 같았습니다. 남편은 분노를 감추지 못한 채 얼굴이 붉어졌고 저는 마음속에서 끓어오르는 울분을 더는 억누를 수 없었습니다. 수십 년 지켜온 조상님의 땅이 한순간에 거래 서류 속에 갇혀버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도저히 함께 살 수 없다. 당장 집을 나가거라.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심만은 확고했습니다. 남편도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같은 뜻을 보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다급히 나섰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제발 진정하세요. 아들은 우리 앞에 서서 두 손을 내밀 듯 막아섰습니다. 그 얼굴에는 초조함과 두려움이 함께 엉켜 있었습니다. 아내를 지키고 싶으면서도 부모의 분노 앞에서 갈팡질팡하는 심정이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보며 더욱 서늘해졌습니다. 내가 우리를 진정시키려 하기 전에 먼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생각해라. 말은 짧았지만 제 속마음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남편도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거래가 아니다. 조상님을 욕되게 한 일이다. 아들은 잠시 말이 막힌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며느리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그 눈빛은 불안하기보다는 답답함과 억울함으로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끝내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서로의 마음은 더 멀어져 갔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분명히 다짐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더 머물 자리는 이제 없다. 설령 아들이 눈물로 매달린다 해도 이 선은 넘을 수 없다. 아들에게서 들려온 진정하세요라는 말은 제 귀에는 억울하게만 들렸습니다. 우리가 괜히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이유 없는 분노를 쏟아낸 것도 아닌데 아들은 그 사정을 다 알면서도 우리를 달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아들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가 분명해지는 듯해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아들은 우리 앞에서 손을 모았다가 풀었다가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리고 말끝은 자꾸 흐려졌습니다. 분명히 무언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 했지만 차마 내뱉지 못하고 목구멍에서 막혀버린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아들은 몇 번이고 부르기만 하고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 모습은 어쩌면 잘못을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 동시에 며느리를 감싸고 싶은 듯도 했습니다. 저는 그 갈피를 알 수 없어 더욱 답답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르는 동안 며느리는 팔짱을 낀 채 묵묵히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곁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그 표정은 여전히 억울하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마치 내가 옳은데 왜 이해하지 못하느냐는 눈빛 같았습니다. 남편은 더는 말을 잇지 못하고 깊은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저 또한 눈앞이 아득해져서 차마 목소리를 높일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그런 우리를 바라보다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짧은 말 속에는 모든 갈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모의 뜻과 아내의 고집 사이에서 흔들리는 아들의 마음, 그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는 나약함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저 아이는 끝내 우리 편에 서지 못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더 단단해져야 한다. 시간은 흘렀지만 대화는 진전되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저는 속으로 울분을 사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끝내 우리 쪽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서 있더니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내 말이 맞습니다. 그 한마디가 공기마저 갈라놓는 듯 했습니다. 저는 순간 귀를 의심했고 남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담긴 확신은 분명했습니다. 그는 며느리 쪽으로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손을 살짝 잡아 올리며 우리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죄책감과 동시에 결심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숨이 막히는 듯 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들이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낯설게만 보였습니다. 조상님들의 땅을 지키려는 우리의 뜻보다 아내의 말이 더 옳다고 믿는 그 아이의 선택은 씻을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남편은 낮게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서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끝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깊은 배신감이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우리 가족의 균열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커져버렸습니다. 아들이 끝내 며느리의 손을 잡은 그날 이후 집안은 더 이상 예전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같은 지붕 아래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상에 사는 듯 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식탁은 늘 조용했습니다. 밥그릇과 젓가락 부딪히는 소리만 가끔 울렸을 뿐 서로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부모와 대화를 피했고 며느리는 묵묵히 앉아 음식을 입에 옮기며 무표정한 얼굴만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서 저는 더욱 외로워졌습니다. 집에 가족이 가득 차 있는데도 홀로 남겨진 듯한 공허함이 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밤이 되면 남편은 말수가 줄었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담배를 붙이지도 못한 채 한참 동안 불만 바라보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분노와 좌절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당장 내보내자. 라는 말이 그의 속에서 수없이 맴돌고 있음을 눈치채지 못할 수 없었습니다. 저 또한 갈등했습니다. 며느리를 향한 분노는 치밀어 올랐지만 동시에 아들을 내쫓는다는 건 제게 있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나뿐인 자식이었고 그 아이가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매일같이 느껴지는 불편함과 배신감은 더 이상 참기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그 와중에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은근히 땅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신문 기사를 슬쩍 열어 보이거나 휴대폰 화면을 들이밀며 무언의 압박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리를 피하면 답답하다는 듯 한숨을 내쉬곤 했습니다. 그 작은 몸짓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더욱 옥죄었습니다. 아들은 두 갈래 길 사이에 서 있는 듯 했습니다. 말없이 며느리의 곁을 지키면서도 부모 앞에 서면 죄책감이 묻어나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흔들림이 오래가지 않아 결국은 다시 며느리 쪽으로 기울곤 했습니다. 그 모습은 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결국 저는 마음속으로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생각이 점점 뚜렷해졌습니다. 이 아이들을 계속 곁에 두면 집안이 산산조각 날 것 같았습니다. 남편 역시 눈빛으로 같은 결심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차갑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절박함이 제 안에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을 바라보는 제 마음은 날마다 무거워졌습니다. 그 아이들이 집안에 들어온 지 몇 해밖에 되지 않았지만 마치 오래된 균열이 한순간에 드러난 듯한 불안이 우리를 짓눌렀습니다. 집안의 공기는 늘 싸늘했고 웃음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더 오래 참고 버티려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가 또다시 땅 이야기를 꺼낸 날 그는 더는 참지 못했습니다. 식탁 위에 놓인 젓가락을 내려놓고 깊은 주름이 잡힌 이마를 감싼 채 긴 한숨을 토해냈습니다. 그 모습에서 저는 그가 이제 한계에 다다랐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 역시 마음이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있는 집이 더 이상 안식처가 아닌 전쟁터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녁마다 반복되는 침묵, 서로를 향한 차가운 눈빛, 그리고 은근히 흘러나오는 불편한 기류가 우리를 갉아먹었습니다. 이대로는 집이 무너진다는 두려움이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어느 날 밤 남편과 단둘이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서로의 말은 길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나누지 않아도 우리는 이미 같은 생각에 도달해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내보내자. 그 말은 짧았지만 무게는 집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무거웠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안도의 한숨도 새어나왔습니다. 힘겹게 내린 결정이었지만 달리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을 잃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더 큰 두려움은 이대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까 하는 공포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뒤척이며 천장을 바라보니 수십 년 동안 지켜온 집이 낯설게만 느껴졌습니다. 한때 웃음과 온기로 가득했던 공간이 이제는 균열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여러 번 되뇌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는 예전처럼 살 수 없다.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 결심은 서서히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서 그 말을 꺼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음을 저는 직감했습니다. 며칠 뒤 마침내 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저녁 식사가 끝난 뒤 저는 마음을 다잡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얼른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을 텐데 그날만큼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제 옆에 앉아 있었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마주 앉아 있었지만 분위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반쯤 남은 음식만 남아 있었고 누구 하나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그 정막을 깨는 건 결국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숨을 고른 뒤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하게 제 뜻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함께 살 수 없으니 집을 나가야 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크게 흔들렸고 며느리는 미묘하게 입술을 다물며 무표정한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들의 반응 속에서 저는 서로 다른 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과 두려움에 휩싸인 듯했고 며느리는 이미 마음을 단단히 굳힌 듯했습니다. 남편은 한마디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겁게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고 그 침묵 자체가 우리 결심을 대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이고 손을 꼭 맞잡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말을 꺼내려는 듯 입술이 몇 차례 움직였지만 끝내 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큰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마음이 흔들릴까 두려워 더는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단호한 뜻을 전했으니 이제는 그들이 받아들일 차례였습니다. 그날 밤의 정막은 집안을 짓누르듯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집을 나가라는 말이 나온 뒤로 거실은 더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만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부모를 잃을까 두려운 아들의 마음과 아내를 지켜야 한다는 남편으로서의 책임이 엉켜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아들의 태도는 분명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지나지 않아 그가 결국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지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아들은 점점 우리와 거리를 두었습니다. 식사 자리에 앉아도 대화에 끼지 않았고 며느리 곁에만 머물렀습니다. 우리가 말을 건네도 짧게 대답할 뿐 눈길조차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의 모습은 이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밤늦게 들려오는 작은 목소리들은 더욱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방 안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는 똑똑히 들리지 않았지만 단호한 어조와 멈추지 않는 속삭임 속에서 저는 그들이 같은 뜻을 공유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마치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서라도 서로를 지키겠다는 결심처럼 들렸습니다. 남편은 점점 말이 줄었습니다. 그의 침묵은 무겁고 단단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들이 부모의 뜻을 저버리고 며느리의 편에 서는 현실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 아이가 결국 며느리의 손을 잡고 우리를 떠나는구나.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는다는 고통과 조상님들의 뜻을 지키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뒤엉켜 제 마음을 억제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이미 며느리의 편에 서 있었고 그 선택은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그 예상은 결국 현실이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방 안에서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낯익은 옷장 문이 열리고 서랍 속 물건들이 하나둘 꺼내져 가방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오래된 가족의 끈이 끊어져 나가는 소리 같았습니다. 저는 거실에 앉아 그 모습을 들으며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편 역시 말없이 담배만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등을 돌리고 있었지만 마음속에서는 이미 그들이 집을 떠나는 광경을 선명히 그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아들과 며느리가 신발을 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낯설고 차가운 발자국 소리가 복도를 울렸습니다. 잠시 머뭇거리는 기척이 있었지만 끝내 인사는 없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곧 닫히는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순간 집안은 숨이 멎은 듯 고요해졌습니다. 남편은 의자에 등을 기댄 채 눈을 감았고 저는 그 자리에 굳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멀어져가는 발자국 소리조차 사라진 뒤에도 제 귓가에는 여전히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메아리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은 더 넓어 보였지만 동시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남긴 빈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무겁고 차가운지 저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집을 떠난 그날 이후 집안은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고요해졌습니다. 낯익은 방마다 공허가 가득했고 매일 함께 쓰던 식탁도 이제는 두 사람만 남아 더 넓고 썰렁해 보였습니다. 음식은 예전과 다르지 않게 차려졌지만 젓가락 소리조차 공허하게 메아리쳤습니다. 밤이 되면 집안의 정적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방 안에 누워 있어도 현관문이 닫히던 마지막 소리가 여전히 귓가를 맴도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잠을 쉽게 이루지 못했고 저 또한 눈을 감으면 아들과 며느리의 뒷모습이 떠올라 뒤척이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그들이 떠나며 남긴 상처였습니다. 조상님들의 땅을 함부로 팔아버린 그 잘못은 단순히 재산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뿌리를 무너뜨리고 우리 가문의 뜻을 저버린 행위였습니다. 그런데도 아들은 끝내 부모 곁보다 아내의 손을 선택했습니다. 그 배신감은 말로 다할 수 없을 만큼 깊었습니다. 남편은 시간이 갈수록 굳어졌습니다. 말수가 줄고 표정이 더 단단해졌습니다. 한밤중에도 거실에 앉아 담배를 붙이지도 못한 채 연기만 바라보듯 멍하니 앉아 있곤 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뒷모습을 보며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도 이미 결심이 자라나고 있음을. 며칠 후 남편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더는 손 놓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조상님들이 남겨주신 땅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며느리의 경솔한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법의 힘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피를 나눈 아들까지 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달리 길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땅은 팔려나갔고 우리의 뜻은 무시당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되돌리려면 이제는 법에 의지하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과 저는 긴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눈빛 속에는 같은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부모로서 마지막으로 선택할 수 있는 길이기도 했습니다. 결심을 굳힌 뒤 우리의 일상은 더 무겁게 변해갔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는 여전히 낯설고 차가웠지만 이제는 그 허전함보다 해야 할 일의 무게가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조상님들의 땅을 되찾지 못한다면 그 상처는 대대로 이어질 것 같았습니다. 남편은 곧장 필요한 절차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을 찾아가 서류를 확인하고 변호사 사무실을 드나들며 하나씩 조언을 구했습니다. 저는 옆에서 묵묵히 따라다녔습니다. 종이 위에 찍히는 도장 하나, 적힌 글자 하나가 이렇게 무겁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고소장을 작성하는 순간은 참담했습니다. 손끝은 떨렸고 마음은 저릿했습니다. 아들을 향한 글자를 적어나가야 한다는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가혹한 일인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이것이 곧 조상님들께 드리는 최소한의 도리라는 생각이 제 등을 밀었습니다. 며칠 뒤 우리는 법원에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차가운 복도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제 가슴은 쿵쾅거려 잠시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회색 하늘마저 무겁게 내려앉은 듯했고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한층 크게 울려 퍼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은 길고도 고단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이 전혀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편과 저는 거의 말을 나누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음을 알았습니다. 이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 이미 길은 정해졌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날짜가 정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은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법정에 서 있을 아들과 며느리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그곳에서 어떤 표정을 지을지, 어떤 태도로 맞설지 상상만 해도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재판 당일 아침부터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옷을 챙겨 입는 순간에도 손끝이 떨려 단추를 제대로 잠그지 못했고 숨을 들이마셔도 가슴은 꽉 막혀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무겁게 입을 다문 채 서류 가방만 꼭 쥐고 있었습니다. 법원 건물 앞에 도착했을 때 높은 건물이 우리를 내려다보는 듯 했습니다. 차가운 돌계단을 하나씩 오르며 마치 발걸음마다 무게추가 달린 듯 힘겨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복도는 쓸쓸했고 발자국 소리가 크게 울려 퍼져 더욱 긴장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재판정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가자 이미 그곳에는 아들과 며느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살짝 숙이고 있었지만 그 곁에 앉은 며느리는 굳은 얼굴로 재판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부부로서 단단히 손을 맞잡고 있는 듯 보였고 그 손끝에 담긴 결심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아들이 부모보다 아내의 편에 서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재판정 안의 공기는 차갑고 무거웠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제 귀에는 뚜렷하게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앉아 있는 두 사람의 뒷모습만이 제 시선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굳은 얼굴로 앞을 바라보며 한치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그의 옆에 앉아 있으면서도 저는 온몸이 떨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이미 우리는 이 자리에 서기로 결심했고 그 선택을 끝까지 밀고 가야만 했습니다. 재판은 차갑게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오가는 단어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가슴을 스쳤습니다. 계약이라는 말, 매매라는 말, 무효라는 말이 차례로 오갈 때마다 제 심장은 더 깊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에도 아들과 며느리는 여전히 서로의 곁을 지켰습니다. 나는 부모지만 그 둘 사이로 더 이상 발을 들릴 자리가 없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느껴졌습니다. 재판정 안은 시간이 멈춘 듯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질 때마다 제 귀에는 마치 거대한 종소리가 울리는 듯 가슴을 울렸습니다. 양쪽 변호사들의 말은 끊임없이 이어졌지만 제겐 그저 멀리서 들려오는 잡음처럼 흐릿하게만 다가왔습니다. 제 시선은 자꾸만 아들과 며느리에게 향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아꼈고 며느리는 여전히 굳은 표정으로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차갑고 단단한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더욱 심장이 조여오는 듯 했습니다. 부모와의 인연보다는 끝까지 자신의 선택을 밀어붙이겠다는 의지가 그 표정에서 뚜렷하게 보였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는 모습으로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굳게 담은 입술과 주름진 손등이 얼마나 단단하게 결심하고 있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의 곁에 있으면서도 내내 불안했습니다. 재판이라는 자리가 주는 압박감과 아들을 이렇게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재판부가 기록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제 손은 무릎 위에서 가만히 떨렸습니다. 땅이 어떻게 팔렸는지, 절차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정리되는 과정이 이어질수록 제 마음은 점점 더 조여왔습니다. 그동안 내가 수십 년을 지켜온 땅이 이렇게 서류 몇 장으로 다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흐를 때마다 저는 숨조차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 낯선 공간의 긴장감, 그리고 곧 다가올 판결이 한꺼번에 제 어깨 위로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은 흐르는데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그 기다림이 오히려 더 고통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은 복잡하게 흔들렸습니다. 한쪽에서는 땅을 반드시 되찾아야 한다는 의지가 단단히 자리 잡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서는 피부치 아들을 법정에 세운 부모로서의 슬픔이 차올랐습니다. 그 두 감정이 서로 부딪히며 제 가슴을 찢어놓는 듯 했습니다. 긴장 속에서 시간이 길게 늘어진 듯 흐른 뒤 마침내 판사의 목소리가 다시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앞쪽으로 쏠렸습니다. 제 가슴은 미친 듯이 뛰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판사는 차분히 판결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법정의 공기는 숨조차 크게 쉬기 어려울 만큼 무거워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피고인 며느리 박선미, 징역 1년형 선고합니다. 피고인 아들 김선호, 집행유예 처분을 내립니다. 순간 제 귀에는 그 말만이 또렷하게 맴돌았습니다. 머릿속은 새하얘졌고 심장은 땅 밑으로 꺼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굳게 담은 입술을 조금 떨었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 역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이며 죄송합니다라는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법정 안에 가득한 공허함을 메우기에는 너무 작았습니다. 며느리는 담담한 표정으로 재판부를 향해 서 있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흔들림이 없었고 그 모습은 오히려 저를 더 아프게 했습니다. 이 모든 사태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않는 듯 보였기 때문입니다. 판결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제 다리는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정 바닥에 발이 붙은 듯 무거웠고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수십 년의 기억이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남편은 제 어깨를 가볍게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이제는 다 끝났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그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피로와 상실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난 뒤 며칠 지나 우리는 법적으로 땅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지켜온 터전이 다시 우리의 품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에 안도감이 들기도 했지만 마음은 전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문서 한 장으로는 메울 수 없는 상처가 이미 우리 가슴 속 깊이 새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은 서류를 받아들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조상님들께 얼굴은 겨우 들 수 있겠구먼. 그 말은 기쁨이 아니라 쓰라린 위안처럼 들렸습니다. 집안 공기는 여전히 쓸쓸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떠난 빈자리는 너무 컸고 그들의 흔적은 곳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옷장 구석에 남겨진 작은 물건 하나, 현관에 걸려있던 신발 자국까지도 마음을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 있을 때 문득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웠는데 이제는 그 소리가 아예 사라졌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은 더 아려왔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한숨을 내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땅은 돌려받았지만 아들은 잃어버렸구나. 그 짧은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을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밤마다 저는 잠들기 전에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이게 과연 잘한 일이었을까? 땅을 지킨 대신 아들을 버린 건 아닐까?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또렷하게 대답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니었다면 조상님들의 뜻은 산산조각 나고 말았을 것이다. 그 두 목소리가 밤마다 부딪히며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저는
부모로서의 무게와 한 인간으로서의 고독을 함께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몇 해가 흘렀습니다.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을 되찾은 듯 보였지만 제 마음속의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았습니다. 땅은 우리 곁으로 돌아왔지만 아들은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명절에도 기념일에도 아들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 공백은 시간이 지나도 익숙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현관문 두드리는 소리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낯선 기척이 아니었습니다. 문을 열자 세월의 흔적이 묻은 얼굴을 한 아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고 고개는 한껏 숙여져 있었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아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조용히 서 있던 그는 이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그동안 제가 가슴속에 품고 있던 무수한 질문들을 단숨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동안 왜 찾아오지 않았는지, 왜 끝내 며느리 편에 섰는지, 그 모든 것보다도 지금의 모습이 제 마음을 울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이제라도 왔으니 됐다. 그 목소리에는 여전히 굳은 기운이 있었지만 깊은 속마음에서는 아들을 받아들이려는 흔들림도 느껴졌습니다. 저는 쉽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오래 쌓였던 원망과 그리움이 한순간에 뒤섞이며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그 눈물을 감추지 못한 채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와줘서 고맙다. 그 순간 거실 공기는 오랜만에 따뜻하게 변했습니다. 무너졌던 다리가 아주 조금은 다시 놓이는 듯한 순간이었습니다. 아들이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자 제 마음속에 켜켜이 쌓여있던 분노와 서운함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사과였고 그토록 듣고 싶었던 한마디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난 세월의 상처들이 떠올랐습니다. 조상님들의 땅을 팔아버린 일, 부모의 뜻을 무시한 일, 무엇보다 부모보다 아내의 편에 서서 등을 돌렸던 기억들이 아직 제 마음속 깊은 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흔적은 단숨에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잘못을 인정했으니 우리 마음은 조금은 풀렸다 하지만 예전처럼은 돌아갈 수 없다. 그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갈등 끝에 내린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조용히 아들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내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 용서는 하겠다 하지만 이 집에서 다시 함께 살 수는 없다. 짧은 말이었지만 제 마음속 진심을 전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 속에는 체념과 동시에 안도도 함께 비쳤습니다. 비록 다시 이 집에 함께 살 수는 없지만 부모에게서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이 그에게 작은 위로가 된 듯했습니다. 그날 이후 아들은 집을 오가며 안부를 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서 지내는 일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 거리를 두고 지내며 조금씩 상처를 덮어나갔습니다.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더 이상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상처는 남았지만 다시는 뒤돌아가지 않겠다는 결심과 함께 묵묵히 하루하루를 살아갈 힘이 생겼습니다. 세월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아들은 부모 곁에서 떨어져 살았고 우리는 집안의 조용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서로 같은 지붕 아래에 있지 않았지만 예전처럼 등을 돌린 사이도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는 안부를 묻고 멀리서라도 서로의 소식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거리는 유지했습니다. 명절이 되면 아들은 조심스럽게 찾아와 문 앞에 작은 선물을 두고 갔습니다. 그 선물에는 말로 다하지 못한 미안함과 효심이 담겨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
그것을 손에 들고 서 있으면 제 마음속에서는 서운함과 고마움이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남편은 그럴 때마다 짧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피는 못 속인다. 그 말은 곧 아들이 멀리 있어도 결국 가족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다짐하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다시 웃음을 조금씩 되찾아갔습니다. 밭일을 하며 계절의 변화를 느끼고 오래된 이웃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잊고 있던 평온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평온함은 아들과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무너졌던 삶을 서서히 복원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상처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밤마다 문득 떠오르는 기억들이 여전히 가슴을 저리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곧 우리 삶의 일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월은 참으로 많은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우리가 지키려 했던 땅은 여전히 제자리에 있었고 아들은 부모와 떨어져 살며 자기 몫의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함께 살지 않았지만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채워갔습니다. 그렇게 집안에는 오랜만에 잔잔한 평온이 깃들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서 아들의 발걸음은 서서히 우리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처럼 매일을 함께하진 않았지만 달에 한두 번쯤은 얼굴을 내밀곤 했습니다.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때마다 집안 공기는 오랜만에 따뜻해졌습니다. 어느 날은 함께 밭으로 나가 잡초를 뽑았습니다. 아들은 낯설게 호미를 잡았지만 금세 땀을 흘리며 아버지 곁에서 땅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짧게 말했습니다. 예전처럼만 하면 되지 않겠느냐? 그 말에 아들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손길은 더 부지런해졌습니다. 또 다른 날은 저녁상을 차리고 셋이 마주 앉았습니다. 밥그릇 사이에 놓인 반찬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시끄러운 대화는 없었지만 아들이 묵묵히 젓가락을 들어 음식을 집어먹는 모습만으로도 제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설거지를 도와주겠다며 부엌에 서 있는 아들의 뒷모습이 오래전 소년 같아 보여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가끔은 마당에 나란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아들은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이제야 집에 오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진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짧게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편하다니 다행이구나. 그런 순간들이 쌓이면서 우리는 조금씩, 아주 조금씩 예전의 정을 회복해 갔습니다. 물론 함께 살던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었지만 떨어져 지내며 오히려 서로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된 셈이었습니다. 아들의 발걸음이 닿는 날마다 집은 다시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일상 속에서 우리는 상처 위에 덧칠된 새로운 평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오랜만에 집을 찾아왔습니다. 밭일을 마치고 들어와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아들은 한참 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 사람, 이제 혼자 지내고 있습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누구를 뜻하는지 저는 곧바로 알아들었습니다. 이미 아들과 며느리가 갈라섰다는 소식을 들은 지는 오래였지만 그 후로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이 처음으로 직접 근황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아들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이후 며느리가 부모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 일자리를 다시 구하려 애쓰고 있다는 것, 혼자 지내며 여러모로 힘겨워 보인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는 담담히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여전히 흔들림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에는 며느리의 얼굴이 스쳤습니다.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와 부지런히 살림을 바꾸던 모습, 땅 이야기를 꺼내며 끈질기게 우리를 설득하던 모습, 가리고 마지막까지 굽히지 않고
법정에 서 있던 모습까지 그 모든 장면이 차례차례 떠올랐습니다. 남편은 아들의 말을 듣고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그렇게 되는구나. 그 말은 원망도 연민도 아닌 세월 앞에서 모든 것이 흘러가고 말았다는 체념에 가까웠습니다. 저는 한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한때는 가족이었던 사람의 고단한 소식이 남의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도 결국 자기 몫의 삶을 살아내고 있구나.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으로 중얼거리며 차를 한 모금 삼켰습니다. 아들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 곁에 앉아 조용히 하늘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 속에 모든 감정이 담겨 있는 듯했기에 우리도 굳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며느리의 근황을 전하고 난 뒤 거실은 오랫동안 고요했습니다. 차가 식어가는 소리만 들릴 만큼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동안의 기억이 하나씩 떠올라 쉽게 입을 열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는 집안을 흔드는 불씨 같았던 며느리였지만 결국 혼자가 되어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마음 한구석이 저릿했습니다. 그 아이가 잘못한 건 분명했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겨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복잡한 감정이 얽혀 있었습니다.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후회,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미련, 그리고 부모 앞에서 감추려는 마음이 동시에 비쳤습니다. 그때 저는 조심스럽게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내가 마음 아플 필요는 없다. 다만 앞으로는 내 삶을 바로 세우면 된다. 아들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깊게 숙였을 뿐이었습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그 고개 숙임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담배를 손에 쥔 채 창밖을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는 게 결국 자기 몫이지. 이제 그 아이 일은 흘려보내라.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원망도 미움도 조금씩 자리를 잃어갔습니다. 남은 건 그저 삶이라는 무게 속에서 각자 버티며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의 이름은 우리 집안에서 더 이상 자주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어딘가에는 여전히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소식을 전한 이후로 아들은 이전보다 집을 더 자주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멀찍이 서 있던 사람이 이제는 조금씩 집안일에도 손을 보탰습니다. 주말이면 밭에 나가 아버지와 함께 고랑을 타기도 하고 마을 어르신들 모임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듣기도 했습니다. 저녁에는 종종 함께 식탁을 차렸습니다. 세 사람만의 조용한 자리였지만 그 속에는 묘한 따뜻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아들이 된장찌개 국물을 떠서 제 앞에 놓아줄 때면 저는 괜스레 마음이 풀리곤 했습니다. 고맙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는 오랜 세월의 거리감이 조금씩 좁혀지고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들과 마당에 나란히 앉아 담배 대신 따뜻한 차를 들이켰습니다. 옆에서 지켜보니 두 사람은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느끼는 듯 했습니다. 아들은 때로는 조심스럽게, 때로는 담담하게 자신의 근황을 전했습니다. 이제는 혼자 지내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그 말에 남편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그렇게 단단해지는 거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함께 나누는 풍경도 달라졌습니다. 봄에는 꽃이 핀 마당에서 새싹을 함께 바라보았고 여름에는 땀을 뻘뻘 흘리며 호박잎을 따기도 했습니다. 가을이면 낙엽을 쓸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고 겨울에는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따뜻한 국물을 나눴습니다. 그런 작은 일상이 오히려
오래전 잃어버렸던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주는 듯 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예전처럼 돌아가진 않았습니다. 아들과 부모 사이에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선이 있었고 그 선을 완전히 넘어설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조금 늦게나마 다시 평온을 맞이했습니다. 상처는 흔적으로 남아 있었지만 그 위에 새로 쌓인 일상이 차츰 마음을 덮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뒤돌아보니 모든 것이 한순간에 지나간 꿈처럼 느껴집니다. 며느리와의 갈등으로 집안이 흔들렸고 아들을 법정에 세우는 아픔까지 겪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도 삶은 계속 흘러갔습니다. 조상님들의 땅을 지켜냈다는 안도감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크게 남은 것은 가족 사이의 상처와 화해의 무게였습니다. 아들은 결국 멀리 떠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집에 와서 밥을 함께 먹고 때로는 밭에서 땀을 흘리며 아버지 곁을 지켰습니다. 예전처럼 한 지붕 아래서 지내지는 않았지만 그 거리는 오히려 서로를 더 존중하는 법을 배우게 해주었습니다. 저는 이제 깨닫습니다. 재산도 중요하고 전통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을 붙잡는 것은 마음이라는 사실을, 그 마음이 흔들리면 아무리 든든한 집도 금세 무너지고 마음이 이어져 있으면 거리가 멀어도 가족은 가족으로 남는다는 것을 남편은 어느 날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가 고생은 했어도 결국은 버틸 만큼은 버텼지.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엔 다시 가족으로 남았으니 다행이지요. 저녁 노을이 마당을 붉게 물들릴 때 아들이 걸어 들어오는 뒷모습을 바라보면 묘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많은 상처와 갈등이 있었지만 결국은 서로를 놓지 않았기에 이렇게 다시 마주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제 마음을 위로합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의 일에 매달리지 않으려 합니다. 그 모든 일은 세월 속에서 흘러간 흔적일 뿐 남은 인생은 오히려 서로를 보듬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저는 오늘도 조용히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은 조상님들이 물려주신 땅, 그리고 여전히 내 곁을 오가는 아들. 그 두 가지가 제 삶을 끝까지 지켜줄 마지막 버팀목이 되어 주리라 믿습니다.